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서 대통령 관저 앞과 정치권에 또다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 본회의에선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내란 특검법,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송영훈,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집행이 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는데 오동훈 공수처장은 2차 집행이 마지막이란 각오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관저는 또 체포 저지를 위한 철조망 등이 설치가 되고 차벽을 강화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은 2차 집행이 진행이 될 것 같긴 한데 쉽진 않아 보이고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공수처가 오늘 오후에 새로운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긴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 대통령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수처의 체포영장은 여전히 인정할 수 없고, 그런데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은 그 절차에는 임하겠다라고 지금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과연 그 요구대로 아예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에 윤 대통령이 출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충돌을 회피를 할지, 아니면은 이런 것은 피의자가 사실상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방침을 세우고 종전과 같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겠다고 할지, 이제 이 부분이 관건인데요. 기자회견을 마친 지가 지금 1시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공수처의 입장이 나왔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마 공수처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오늘 중으로는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만약에 체포영장 집행에 그대로 나서기로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경찰과 인력, 장비 이런 부분을 더 보강해서 집행에 나설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물리적인 충돌로 인해서 불행한 사태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뭔가 좀 그 절충점을 찾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도 이 사태의 결자 해지를 위해서 윤 대통령이 자진해서 출석을 함으로써 지금이라도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 법률지원단에서 이야기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공수처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셨습니다만 일단은 뭐 2차 집행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저는 일단 오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던진 이 뭐 제안이랄까요? 이런 부분에 공수처가 받을 리도 없고 변수도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형사 절차는요, 협의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특히나 강력범죄 피해자일수록 이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없는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지금 서부지방법원이 아니라 중앙지방법원에 영장 청구를 해라. 체포영장이 아니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응하겠다. 대한민국의 어느 피의자가 이렇게 나에 대해선 이 절차, 저 절차를 밟아서 오라라고 수사기관에 이야기합니까? 아직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검찰의 그 정체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본인은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예외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게 오늘 다시 한번 확인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공권력을 다시금 세우는 건 지금 법원이 사실상 두 번째 발부한 영장을 정확하게 집행하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못하면 대한민국의 공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허술한지, 이건 국격의 신뢰도 하락과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국내에 많은 용의자들, 피해자들, 나도 사람 사서 맞고 지연하고 그냥 물러서지 않겠다 이러면 된다라는 신호로 잘못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걸 현직 대통령이 직무집행이 정지돼도 현직 대통령인데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경호처도 차벽을 세우고 케이블 타이를 구입했다라는 소리가 들리고 여러 인원들을 더 강경하게 막아서는 이런 태도는, 이거는 일단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너무나 당연하고요.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의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경호처도 내부가 흔들린다는 거 아니니까 우리가 왜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사병처럼 전락을 해서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가 아니라 개인 용병처럼 하면서 우리가 직에서도 내려와야 되고, 왜냐하면 집행유예 이상의 형만 선고돼도 직이 박탈됩니다. 공무원이니까요. 연금도 박탈되고요. 이런 불이익을 왜 감내해야 되느냐라고 동요하는 목소리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시점이 문제일 텐데 이걸 장기화하면서 사실상의 고사작전을 펼지, 아니면 즉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2주 안에 단행을 할지, 그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일단 이제 공수처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얘기를 받아들일 리가 없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궁금한 건 왜 관할 부분을 바꿔달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사실 수긍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공수처법상 원칙적인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맞아요. 하지만은 형사소송법상의 관할을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주거지인 그 한남동 관저가 있는 곳이죠. 을 관할하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도 관할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마치 이제 어떤 그 판사 쇼핑 내지는 영장 쇼핑처럼 그 폄하를 하는데 물론 공수처가 다른 사건에서는 그동안에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다가 이번에는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 전공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 영장의 효력을 무효라고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주장을 함으로써 뭔가 체포를 회피하는 어떤 그 기간을 늘리고 네. 나아가서 뭐 경호처가 계속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저지하도록 하는 어떤 그 나름의 그 이유랄까요? 그런 것들을 대는 측면은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죠. 그래서 저도 변호사의 한 사람으로서는 앞서 장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피의자가 마치 어떤 절차를 선택하려고 하거나 관할도 선택하려고 하거나 이런 듯한 태도는 정당화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오늘 어떻게 입장을 내놓는지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네. 현실적으로 이 체포 집행이 말이 쉽지 어떻게 공수처의 역량으로 이것을 지휘해서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는 참 난감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1월 3일에 다 확인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경찰이 손과 발이 돼서 실제로 체포 집행에 나서야 되는 상황입니다만은 공수처는 1월 3일에 어떤 그 실행에 있어서 지휘를 할 만한 전략도 그리고 경험도 없다는 것이 드러났고 이것이 한 열흘 안에 갑자기 달라진다고 보기도 어려워서요. 네. 공수처 수뇌부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가 좀 저도 궁금합니다. 예. 앞서서도 뭐 두 분이 같은 얘기로 어떤 걸 선택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기소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라고 얘기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종전부터 이제 국민의힘의 스피커 아니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뭐 사실상의 스피커 역할을 자임하시는 분들도 이게 좀 분별해서 이야기를 해 오더라고요. 이를테면 체포영장은 요건이 피해자가 죄를 저질렀을 게 상당한데 오라고 하는데 오지 않는 경우, 소환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 하는 부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벼운데 왜 대통령을 오라가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영장을 청구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상당한 가운데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이게 요건이 다르고 좀 무게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구속영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거기에는 불응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나왔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도 관할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 꺼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송 변호사님 짚어주신 대로 관할이 없으면 모르겠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할이 있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이 중앙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로 하는 거는 본인들이 기소하는 사건이에요. 근데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공수처가 없습니다. 이건 검찰로 다시 한번 넘겨서 재판에 넘겨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일반 사건을 할 때도 피해자의 주소지에도 관할이 있고 그리고 불법행위지에도 관할이 있어요. 그럼 지방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서울에서 산다. 이러면 지방에서 재판받더라도 우리가 옮겨달라, 관할 이송을 해달라 막 이렇게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범죄자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수사한 곳에서 정확하게 재판받고 수사받으라는 겁니다. 저는 법을 알만한 분들이, 고검장까지 지내신 분들이 변호인단을 꾸렸으면서 이걸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낯설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께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실상 호도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좀 부분을 거론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좀 악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경찰과 공수처 이제 체포 영장의 집행을 놓고 한번 이제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름 하다가 안 돼서 다시 받아오긴 했는데 과연 공수처가 2차 집행에 나설 때 경찰의 조력을 받으면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많은 인원을 동원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아니면 경찰이 그만큼 잘 따라줄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반론적으로요. 이렇게 어떤 인적, 물적인 상당히 막강한 자원을 동원해서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네. 체포영장의 집행에 나섰을 때
첫 번째 성공해야 됩니다. 그날 어떻게든 완료한다는 각오와 준비를 가지고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수처가 1월 3일 했던 상황을 보면은 사실상 그러한 준비는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날 일몰 때까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후 1시 반경에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뒤에 상황을 보면은 지금 경호처는 인적으로나 물적으로나 더 단단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경찰 인원과 장비를 대단히 보강해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말이 쉽지 어떻게 그럼 한 사람 한 사람 끌어내서 예를 들면 집행할 거냐. 그다음에 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상공은 그 비행 금지 구역이어서 거기 헬기를 함부로 띄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에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어떻게 집행할지 막상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설령 집행에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단히 큰 충돌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과연 공수처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성공할 수 있다고 본인들이 판단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 네, 사실상 현장에서 집행하는 경찰의 어떤 그 경찰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좀 분명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공수처법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는데 영장의 집행은 검사의 지휘하에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는 지난 이제 1월 3일자 집행에는 이 기동대가 들어갔었던 거고요. 네. 기동대도 그렇지만 뭐 화기를 이제 장착한 경호처의 일원들과 관련해 가지고 물리적 충돌이 우려돼서 공수처랑 그 상황에서 협의를 해서 물러났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도 예측하지 못했다는 건 사실 국민들 앞에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하면서 경호처 직원들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배를 탄 듯이 행동을 할 때에는 굉장히 최악의 상황까지도 점검을 하고 들어가는 게 맞았다. 그렇다면 지금은 이미 최악의 상황이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얼마나 끝까지 피해자가 극렬히 저항하고 있는지가 사실상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동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장비적 장비를 다 가동하는 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신들도 아니 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는데 왜 대한민국 공권력은 이 부분을 집행을 못하는지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창피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아주 특별 훈련을 받은 특공대 등의 투입도 당연하지만 검토가 이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축으로는 경호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계속해서 고지해야 됩니다. 경고문을 보냈다는 거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지금 불법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다. 가담하게 되면 당신들은 처벌받고 이 부분 연금 박탈 등의 여러 불이익을 당신들이 감내해야 된다. 저희가 집회 시위하더라도 만약에 불법 시위가 있으면 경고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여러 가능한 시나리오들 별로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그나마 집행이 실효성을 거둘 것이지 지금 이 피해자는 전혀 잡힐 생각이 없는 겁니다. 지금 도주를 했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부인은 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세우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 숙제가 우리나라 수사기관 앞에, 공수처 앞에, 그리고 또 이 공수처를 지원하고 있는 경찰 앞에도 놓인 겁니다. 국수본 역시 마찬가지고 이걸 제대로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공권력이 그냥 형해화되는 겁니다. 이거는 보수 가치를 보수 정당 출신의 대통령이 스스로 허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집행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저는 시점도 시점인데 첫 번째 나왔던 그 체포영장에는 원래 형사소송법에 이런 체포영장 집행 등에 있어서는 일몰 후 일출 전에는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그 예외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주중에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주중에 이 인근이 상당히 혼잡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주말도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진영의 지지층들이 몰려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장에 나가신 분들, 특히 이 강성 극우 지지층 분들 보면 국민의힘 분들도 두렵다는 겁니다. 굉장히 격앙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물리적 충돌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다면 정말 불시의 시각을 제대로 골라서 투입을 하는 게 그나마 현실적인 방향이 아닌가. 그나마 또 다행인 거는 공수처가 이 영장의 유효기간이 언제인지 지금 알리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은 일주일 단위로 나오지만 지금 일주일이 될지 2주가 될지는 이게 법정돼 있지 않아요. 뭐 한 달짜리 영장도 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점도 시점이고 시간도 굉장히 골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집행한다면 언제쯤 할 것인가?
이건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경찰과 상당히 긴밀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다만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주말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주말이 되면은 그 한남동 관저 앞에 찬반 집회로 시민들이 더 많이 몰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주말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고 그리고 1차 체포영장 때부터 일몰 후에도 집행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조건은 붙어 있었습니다. 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일몰 후에 집행에 들어가자니 그것은 정무적 부담이 상당하겠죠. 이건 분명히 사법적인 사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정무적인 부분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평일 주간에 해야 되는데 아마 오늘 공수처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입장을 내놓는다면 빠르면 내일도 집행할 수 있고 혹은 조금 더 인력과 장비에 관해서 여건이 성숙된 뒤에 집행할 수도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평일은 일단 목요일과 금요일입니다. 그러면은 이 이틀 중에 하지 않는다면 내주로 넘어가고 유효기간을 충분히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제 많은 시민들이 이제 찬반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한번 갔어요. 그 앞에. 근데 이제 지도부는 일단 개인들의 행동이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당 안팎의 평가도 엇갈리고 앞으로 뭐 이런 모습이 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이런 모습이 다시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미 다녀오신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 각자 개개인이 육성으로 왜 갔는지를 다 밝힌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을 뭐 한꺼번에 비판하거나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국민들께서 그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큰 물음표를 그리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자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가 있던 시절에 이 계엄에 관해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일이라고 즉각적으로 규정을 하고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하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 번 사과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새 지도부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취임사로서 서면으로서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이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국민들께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죄송하다라고 했지만은 거기에 위헌 위법적이라고 하는 명확한 규정이 들어가진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40여 명의 국회의원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기 때문에 네. 그걸 보시면서 국민들께서 아니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계엄에 대한 시각이 혹시 달라진 것이 아니냐 이런 물음표를 그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런 물음표가 여러 개가 되면서 점점 커지면은 그런 것은 앞으로 잘 떼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 생겨서는 안 되고 차제의 국민의힘에서 당 차원에서 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다시 한번 규정을 하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위헌적이고 위법하고 잘못된 일이며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천명해야 저 1월 6일에 저 관저 앞에 40여 명이 국회의원이 집결했던 그 그림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국민들 앞에 말로는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고 죄송하다고 계엄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속내는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의 전체 의석수가 108석입니다. 근데 40명이 넘는 의원들이 그 관저 현장에 나간 거예요. 뭐 한 언론사가 개별적으로 왜 나갔는지를 물었더라고요. 그리고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어떻게 내란 엄호를 할 수 있냐, 그러면서 어떻게 국정조사위원으로 들어와 있냐라고 했더니 이건 불법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계엄을 옹호하기 위해서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요, 거짓말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또 어떻게 불법 체포영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잘못됐다고 처음부터 얘기했죠. 그러면서 있지도 않은 제도를 거론하면서 이의 신청이란 걸 했습니다. 체포영장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란 제도 자체도 없습니다. 법원이 그런데 이 부분을 판단을 했죠. 하나하나 반박됐습니다. 뭘 근거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걸 불법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법부를 왜 보수정당이 폄훼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사법부의 결과를 다 불신하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더 부적절한 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현장에 갔던 의원들,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그 개인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겁니까? 지금 거의 나간 분들의 대부분의 지역구가 영남 지역을 두신 의원들이죠. 아마 본인들은 이 국면을 어떻게든 타개하면은 본인이 국회 입성을 하는 데는 큰 무리수가 없을 거다. 왜냐하면 강성 지지층이란 분들이 현존하거든요. 분들 중에 국민의힘 당원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과다대표되고 있는 근데 그런 목소리에 함몰되는 순간 유권자 중도층 대부분 국민을 잃고 가는 겁니다. 나 하나 살아서 보수 정당이 괴멸된다면 그게 무슨 보수 정치를
보수 정치인이라고 자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단히 부적절하고 어떻게 보면 비겁한 행보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은 보수 정당을 완전히 망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선택을 지금 이 시점에 할 수 있습니까? 네. 이 와중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SNS 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어요. 이상식 의원 이제 경찰 출신이다 보니까 이 얘기를 가지고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좀 강하게 비판했어요. 상당히 경찰 고위직 출신이죠. 이상식 의원이 치안 정감 출신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단히 부적절하죠. 지금 시점에서 민주당과 국가수사본부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지금 시점에서요. 여야를 떠나서 정치권과 그리고 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수사, 재판, 탄핵소추, 탄핵 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권력의 작용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책무가 있습니다. 그 어떤 절차도 온전히 공정하게 보이도록 해야 하고요. 어떤 절차의 어떤 부분도 특정 개인이나 특정 정파를 위해서 왜곡되거나 편향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아주 작은 것도 주의해야 될 분명한 책무가 있어요. 이상식 의원은 이런 의무를 완전히 망각하고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메신저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이 본인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오늘 오전에 SNS에서 그 부분을 삭제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데도 그 SNS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화기가 불이 난다는 등 회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등 그 내용과 아울러서 국가수사본부와 민주당 간의 메신저 역할을 본인이 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요. 국가수사본부에 그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감찰에 즉시 착수해서 명확하게 진상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관련자가 불법을 저지른 것이 있으면 다 처벌하고 문책해야지만이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해소가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수사작용에 있어서 민주당과 뭔가 매우 긴밀하게 상의해서 민주당의 의중대로 수사에 관여하거나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물음표가 역시 그려지기 시작하면 그것도 시간이 지났을 때 잘 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이상식 의원의 SNS. 네. 말씀대로 저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국수본에 수사와 관련해서 영향을 미칠 수도 없는데 마치 메신저라는 표현을 씀으로 인해서 상당한 교감이 있는 듯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점이 잘못된 이런 SNS 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직 대통령들이 많이 이 재판대에 서기도 하고 소환에 응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지금 다른 국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계속 벌면서 아주 지지층들을 조금씩 결집하고 있는 전략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방도의 정말 전방위적인 문제 제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민주당과 법원이, 민주당과 수사기관이 이런 일단 문제 제기들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헌법재판소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상의 경고 입장을 내고 있기도 한데 이런 맥락을 헤아린다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국론이 분열되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그리고 치우치고 가면서 그게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의 양상이. 그러면서 오해를 또 정치인들이 사실상 부추기기도 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사실상 종용하기도 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런 면에서는 보수 정당이 아니라 거의 극우 정당화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이런 상황임을 엄중히 새긴다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언행은 주의의 주의를 기울여도 부족하지 않은 때 이런 문구를 올렸다는 건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또 하나의 논란이 되는 것이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떠나서 다른 장소로 도피했다라는 의혹이 이제 어제 법사위에서 나왔어요. 이제 공수처장에 대한 질문을 하다가 혹시 도피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논란이 됐는데 이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는 어제 저녁에도 만나고 왔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축을 하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 듣습니다. 설마 그래도 대통령인데 어디로 도피를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그런데 그래도 이 지점에서 함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윤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수사기관에 빨리 나와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에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힐 책무가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자진 출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구한 루머가 생겨나고 그 루머에 대해서 자꾸 불식하고 해명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 즉 이런 가짜 뉴스는 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주 근본으로 들어가면 그 근본 원인은 대통령 본인이 국민 앞에
모든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바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출석을 회피하고 있는 데 있다. 이 지점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이 모든 갈등 상황의 해소를 위해서 조속히 출석해서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네, 하긴 설마 했던 일들이 사실 국민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설마 도망갔겠어? 아,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도망갈 수도 있지.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엄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 지난해부터 있었죠. 그때 계엄이란 건 대통령의 머릿속에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민주당 머릿속에만 있다 그랬어요. 그랬습니까? 계엄을 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계엄 해제된 이후에 국민들께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법적 정치적 책임 내가 다 지겠다. 그래서 최소한의 사법 절차에는 순순히 응할 거라는 기대가 있었죠. 아니요.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지 않았다라고 해도 그 말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저버리는 행보를 본인이 계속 해왔으니까요. 그리고 일부 독립 언론들이 뭐 촬영한 영상 등을 보면 대통령이 이동할 때는 차량 2대 이상으로 나눠서 이동한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어디에 탔는지 정확하게 특정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방탄용 차량으로 보이는 이 행렬이 뭐 감지되기도 하고 거기다가 공수처장도 그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놓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니 이거는 어느 점에서 불안하냐면요. 시간을 더 준다면 적시에 체포영장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 정말 도주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가능성을 닫아놓고 체포영장 집행을 해서도 안 되는 국면이 지금 수사기관 눈앞에 숙제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까지 대한민국을 끌고 왔어요. 우리가 언제 전형직 대통령 보수진보를 다 막론하고 이렇게 공권력과 수사 절차를 망가뜨려 왔습니까? 안 나가면서 도망가도 아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그럴 수 있지라는 인식을 불식시켜주기는커녕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정말 창피하고 정말 외국에 얼굴을 내밀지 못할 국민들 이게 그리고 체감으로 와닿고 있습니다. 해외 바이어들에게 계약이 끊긴다고 하고요. 주가는 출렁이고 이런 사태를 언제까지 국민들한테 용인하고 참아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또 논란이 되는 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에 대해서 국회 소추위원들이 이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사실상 처리하는 거냐라는 질문에 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형법상 내란죄 사실상 처리는 과연 무슨 의미냐를 가지고 굉장히 치열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요, 법리적으로 가능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미 이제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위원 대리인단들이 내란죄에 관한 법률적인 주장은 철회를 하고 헌법 위반 위주로 쟁점을 정리해서 판단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의 그 탄핵 심판 선례나 등등을 봤을 때 법리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부분을 방송에서도 설명을 해봤고 개인적으로도 설명을 해봤는데 많은 국민들께서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잘 이해를 못하세요. 납득을 못하시고 아니 내란이라고 해서 탄핵 소추하는 거 아니었어? 라고 하시면서 내란을 왜 빼? 하시는데 이런 내용 설명하셔도 아니 그거 내란이라고 했잖아 라고들 하세요. 그러면은요. 자, 정치에서는 실제로 본질이 어떤지도 중요하지만은 국민들께서 어떻게 인식하시는지가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하시는 상황이 되면 제가 앞서 이상식 의원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이 모든 절차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탄핵 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이후에 최대 다수의 국민들이 수긍하고 납득하고 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내란을 왜 빼? 원래 내란이라고 했잖아. 이런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면 나중에 결과가 나오고 나서도 아니 왜 이렇게 빨리 했지? 그다음에 내란은 어디 갔어? 이렇게 하면서 일부의 국민들은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승복하지 못하고 거리에 남거나 혹은 거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응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즉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 간의 골이 아주 깊게 패이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지금 그렇게 되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미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사안이 되었고 고도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사실상 형법상의 내란죄 네. 부분은 처리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이미 정치적으로 이게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이게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상황은 정말 그 권성동 원내대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뭐 과거에 본인이 이야기를 한 뭐 이런 거를 다 차치하고서라도 이거 대단히 좀 전문적인 영역이잖아요. 뭐 헌법 법률 위반인데 내란죄는 걷어내고 그러면 다른 요소를 뭐 들여다보겠다. 뭐 이랬을 때 이게 딱 아주 들어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일반 분들한테. 그것을 사실상 비집고 들어가서 내란죄를 걷어낸다라고 사실상 거짓 선동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란죄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계엄을 해서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가고 선관위를 참탈하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헌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받겠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이 경과 과정은요. 징계 절차예요. 이 직무 수행을 하는데 헌법 법률 위반이 중대해서 이 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 주문이 누구에 대해서 파면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 중에서 내란죄라는 게 유무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받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형사 절차는 특히나 내란죄 같은 건 사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대단히 엄밀해요. 굉장히 길어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이 뭐 강요죄, 직권남용, 뇌물죄, 헌재에서 그 시시비비를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유무죄 입증할 정도로 형사 재판처럼 해보자 90명이 넘는 증인을 불렀어요. 그렇다면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당시에도 이걸 공소장을 변경하듯이 좀 덜어내자. 헌법 위반이 되는지 충분히 한번 보자. 이 부분에 해서 헌법, 그러니까 형사상 죄가 되는지에 함몰되지 말고 이걸 쟁점을 분리해내자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마치 내란이 있었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죄가 인정되지 않을 것 같아서 덜어냈다라고 얘기하는 건 완전한 거짓입니다. 법조인들은 다 알 거예요. 그리고 내란죄가 왜 죄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체포영장 집행하는 게 내란죄 되는지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지휘관들이 구속 기소가 됐는데 이런 그 쟁점을 정리한 걸 가지고 어떻게 자신이 없어서 뺐다라고 호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는 정말 해서는 안 된다.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걸 쟁점으로 가져가면서 사실상 지연 전략을 쓴다?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네, 지연 전략이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서 하나 꼭 좀 짚고 싶은 게요.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요. 김상욱 의원이라든가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이렇게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히고 찬성하신 분들도 이게 문제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상욱 의원은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이런 내용을 이해를 못할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 문제가 있다고 하고 김상욱 의원은 내란죄 빼면 안 된다고 하고 안철수 의원은 뺄 거면 재표결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도 200명을 간신히 넘겨서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이 됐었죠. 그런데 그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기반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국회 내에서도 이러면요. 일반 국민들 중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서 탄핵 심판에서 어떤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했을 때 그걸 정말 최대 다수의 국민들이 수용하고 수긍하고 납득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 심판 이후에 대한민국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책임 있는 공당 아니겠습니까? 탄핵 심판만 하고 그날로 대한민국이 끝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생각하는 좀 신중함과 사려 깊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조금만 덧붙이면요. 예, 저는 이제 국민들이 오해하실까 봐 하면 이 소추위원 대리인단이 쟁점 정리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쟁점이 정리돼서 덜어낸 내란죄의 이 형법상 죄 유무를 헌법재판관들이 들여다보지 못하게 되느냐.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헌법재판관들의 재량 사항입니다. 마치 이걸 덜어내가지고 시간을 줄이고 아니면 자신이 없어서 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건 헌법재판소에서도 우리의 재량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 너의 의견이 그렇다면 이걸 정리해달라고 하는 거 오케이 알겠다. 근데 우리가 알아서 들여다보겠다라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일부 죄는 남기고 일부 죄는 덜어내고 했는데 헌법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을 받았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헌법재판소에 맡겨져 있는데 재의결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사실상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민주당은 탄핵 심판 이후에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과연 고민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대 다수가 수긍하고 승복할 수 있는 절차 진행을 해야 된다. 과거의 민주당 같으면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할 때는 사실 새누리당 내의 탄핵 찬성파와
법원과 그 탄핵소추안 가결할 때까지 굉장히 긴밀한 소통도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런 것이 없으면서 절차에 관해서도 어떻게든 빠르게 끝내려고 일방통행식으로 달리려고 하죠. 그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두 가지 절차를 동시에 보고 계신 겁니다. 즉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범죄 혐의가 걸려있는 그 재판들의 진행 상황. 지금 633 원칙에 따라서 선거법 2심 재판이 과연 2월이나 3월에 끝날 것인가. 또 대법원에 올라가면 5월이나 6월에 끝날 것인가. 지연이 되지 않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국민들께서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계시는 부분이고 그 부분과 결부지어서 과연 그러면 탄핵 심판을 부자연스럽게 일찍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민주당이 고도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면 이거예요.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정농단이라는 게 굉장히 큰 아젠다였고 거기에 뇌물죄는 이 부분은 그거랑 빼도 국정농단을 했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탄핵 여부에 대한 초점이 맞춰질 수 있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까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얘기를 했지만 계엄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이게 뇌란이 되기 때문에 탄핵이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 검토를 하겠다고는 하지만 그 부분을 일단은 뺀다는 말을 하니까 과연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문제죠. 왜냐하면 그러면 이런 이제 주장도 일부에서 나오죠. 애초에 그러면 그걸 덜어내고 문제가 없다면 헌법 위반만 올렸으면 되지 않느냐. 아니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거나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거죠. 이를테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헌법은.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은 정말 사람을 구속하고 인신을 확보하고 굉장히 치밀하게 증거조사를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이걸 악용해서 우리 형사기록 지금 내란죄 관련해서도 구속 기소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록 재판부가 보면 안 된다. 헌재 헌법재판관들이 우리 다 증인 불러가지고 왜냐하면 형사소송 절차에서는 증거 부동의를 하면 이 사람을 불러서 반대 신문권을 얻어야만 기록을 판사가 봅니다. 그 절차를 거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연 전략을 계속 쓰는 거죠. 헌재의 결정 내에 이런 게 있습니다.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조속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헌정 질서의 위치가 매우 중요한 자의 결정 같은 경우에는 빨리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안정을 도모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80일 규정이요. 일단 훈시 규정이고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180일을 훨씬 지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충실한 심리를 받으라는 그런 조항이 아닙니다. 조속히 끝내라고 해서 최소한 6개월 안에 끝내라는 조항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소한 180일은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본인이 알아서 그렇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어떻게 임했었습니까? 빨리 조속히 끝내달라고 했던 겁니다. 왜? 대한민국의 불확정성이 제거되지 않으니까 지도자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으로 내가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수용할 테니 빨리 내려달라. 이게 지도자의 자세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게 탄핵 인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겁니다. 또 4월 18일이 되면 2명의 재판관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이 인용 결정을 할 수 있는 정적수 자체가 안 됩니다. 그걸 의도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이런 피청구인의 전략에 이 법원이 그리고 청구인 단위 그냥 쫓아가는 게 그게 사법정입니까? 아닙니다. 꼬리를 잘라줘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법리적인 복잡성을 근거로 굉장히 마타도어를 하고 있는 건 정치인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타도. 짧게만 좀 반론을 드릴게요. 네.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1월 14일에 첫 변론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변론기를 하겠다고 재판부가 이미 고지를 한 상태죠.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4월 18일에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을 합니다. 그 이전에 결정을 하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4월 초까지 매주 변론기를 한 2번 정도 진행을 하면은요. 약 11주에서 12주 동안 22번에서 24번 정도의 변론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면은 굉장히 많고 충분한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것조차도 하지 않고 더 많이 단축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은 국민들께서도 이 탄핵 심판 절차를 지켜보는 시선이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절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가야지 이 탄핵 심판이나 탄핵 소추에 반대하셨던 분들도 최종적인 결과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30% 정도 되는 국민들이 이걸 못 받아들이고 계속 거리에 남거나 그분들을 심정적으로 동조하게 된다면은 그 후과는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는 더 넓은, 더 길게 보는 시야를 가져야 됩니다. 당장의 탄핵 심판을 앞당겨서 이재명 대표 개인의 재판보다 빨리 진행돼서 조기 대선을 앞당기겠다. 이런 계산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어떤 시도도 허용돼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무거운 책임을 모두가 안고 있는 그런 시기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즉 빠르게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나머지 선고보다 빨리 나와서 조기 대선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은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부분이죠. 반대로 네. 아마 국민의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8일을 하나의 그냥 반격의 기회로 삼는 것으로 보여지는 두 명이 부분이 빠져나가는 분명히 시간. 있고요. 네. 왜냐하면 요건이 안 되니까요. 음.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도 임명하지 말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대법원도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심지어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도 된다라고 했던 걸 무리하게 막아섰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재판 연기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1심 항소심에 기일도 나와 있고요. 이 부분과 연계한다고 민주당이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말씀 주신 대로 충실한 심리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한다고 해서 6개월을 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겠습니까? 경제 안정이요? 아니요. 안 될 겁니다. 환율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1,500원 선이 돌파될까 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출 기업들 어떻게 합니까? 이 유동성 계속될 겁니다.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많은 국가들이 어떻게든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합을 맞추고자 아는 사람 총동원해서 외교 전략을 가동하는 데 힘을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완전히 공백이 되죠. 대통령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한대행 체제라고 하지만 대통령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외국에서도 대통령과 만난다고 보지도 않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 당시에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태동했을 때인데 대한민국의 누구와 우리는 협상을 해야 되냐? 굉장히 거리가 멀어졌었습니다. 이걸 기다리라고요? 이걸 인내하라고요? 이게 사법정의를 지키는 길이고 충실한 심리를 위해 가지고 국민들 안정을 도모하는 길이니까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짧은 반론 듣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저는 늘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 헌법재판관 임명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좀 억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상황에서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에 매우 동의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정치의 안정, 민생의 안정 너무나 바라고 계실 것이고 국제사회도 사실 대한민국의 안정을 바랍니다.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나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금 이임하거나 각자 퇴임하는 시점에 어떤 메시지들을 남겼는지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그 한반도의 안정과 대한민국의 안정을 바라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그 안정을 위해서 지금 민주당은 뭘 했습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탄핵소추로 해서 지금 대행의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고 그 대행의 대행마저 흔들 수 있다고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하고 탄핵소추 가능성을 또다시 시사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대행의 대행까지 할 겁니까? 그러면서 안정을 논하는 것은 사실 자기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이거나 정파적인 의도를 결부시킨다는 그런 의구심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민주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을 위한 것, 나아가서는 우리 국민들 간에 지나치게 큰 고립해여서 후대까지 이 후과가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쌍특검법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을 시작할 때 이제 국회에서는 본회의를 하고 이 쌍특검법과 포함해서 8개 법안을 재표결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8개나 되는 법안이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국민의힘 이탈표가 어느 정도나 나올까라는 부분입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인데 앞서서는 내란 특검법에서 5명, 김 여사 특검법은 4명의 이탈표가 나왔었는데 먼저 이번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탈표가 지난 표결보다 좀 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워낙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이건 부결을 시켜야 된다라고 표단속에 나선 점도 있고 지금 국민의힘의 분위기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40명이 넘는 의원들이 어쨌든 그 부분이 정치적 이득이 되니까 대통령 엄호를 사실상 기치로 내걸면서 관저로 달려나간 거거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내란 특검이든 김건희 특검이든 전격적으로 수용하고 반기를 드는 의원들의 목소리도 더 톤다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이미 국민의힘 지도부가 만들어가고 있다.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들과는 멀어지고 극우 일부 강성 지지층에게는 상당히 밀접한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당내에서 그나마 좀 쓴소리 그리고 예외적인 목소리를 냈던 의원들이 오히려 고립이 되는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 반대표를 냈을 때 국민의힘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왔습니까?
배신자다, 탈당시켜라, 출당시켜라, 다시는 우리의 동지라고 하지 마라. 이거는 국민을 보고 정치하겠다는 태도는 아닌 것이거든요. 당내에서도 그나마 외연 확장을 위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보를 조금이라도 하면 그걸 용기 있는 행보라고 치하하기는커녕 폄훼하고 배신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형국에서 어떻게 의원들이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아마 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들 눈높이와는 멀어진 행보를 이번 표결에서도 보여주지 않을까 안타깝습니다. 예, 이번에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이탈표. 예단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 좀 전에 자막에도 지나갔습니다만은 민주당에서 계속 국민의힘을 향해서 내란 동조 정당이라고 하는 딱지 붙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 보면은요. 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탄핵 소추에 찬성했던 의원들이 없었더라면 절대로 가결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 12월 4일 새벽 1시 1분에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할 때도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함께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한동훈 대표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의결을 통해서 계엄 해제에 이르를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계속 내란 동조당이라고 하는 딱지를 붙이고 그다음에 그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는 제외하겠다고 하는 주장도 민주당이 사실상 독단적으로 하고 있고 이런 흐름에 대한 반발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상욱 의원, 안철수 의원, 또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유승민 전 의원까지 이렇게 탄핵 찬성파라고 불렸던 분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민주당의 일방적인 독주 흐름에 대한 어떤 저항 내지는 반발 이런 것들이 투표에서 어떻게 표출될 것인가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탈표가 8표를 넘길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예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그러면 특검 추천권을 제외한 독소 조항을 좀 제외하고 좀 새롭게 내야 된다. 이건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요. 민주당이 사실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자, 이렇게 되면 왜 그러냐면요. 그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대단히 혼란스러웠던 시점에 법안이 발의가 됐기 때문에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 잘 기억하지 못하고 계시는데요. 민주당이 최초에 발의했던 그 내란특검법은 원래 특검 추천 주체가 제3자 추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변협 회장, 법원행정처 차장, 그리고 한국법학교수회장 각각 한 명씩의 특검 후보를 바로 대통령에게 보내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대통령은 직무 정지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3자 추천하는 게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당시에 민주당 국회의원 169명 전원이 서명을 해서 발의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하는 것이 공정성 면에서도 문제가 없고 실행 가능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고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 전체가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사위에서 표결하는 과정에서 다시 야당 추천으로 수정해서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원래 안으로 돌아가서 좀 더 국민의힘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치는 것이 불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재의결에서 이게 부결이 된다면은 조속히 양당이 협의를 해서 좀 양당이 합의 가능한 특검법의 절충점에 이르는 그런 정치를 복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수사 범위가 좀 축소되면 네. 재협의 가능합니까? 일단 어깃장만 놓을 게 아니라 정말 대안을 내고 싶으면 국민의힘이 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 지도부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는 건 다 잘못됐다. 관할도 없고 수사권도 없는데 왜 수사하냐? 그러면 그걸 해결하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은요. 특검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검찰이 수사하는 데 있어서는 관할 문제도 없고 수사권 문제도 제기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책임 있는 정당이고 본인들이 그런 문제의식을 정말 국민들께 설명드린 그대로 본인들도 자각하고 있다면 특검을 수용하기 어려우면 만약에 민주당이 낸 부분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그거를 대안으로서 다른 수정안을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냥 시간을 끌고 반격의 기회를 모색하기 때문이라고 오해인지 아니면 그게 실제인지 그런 상황을 초래하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죠. 진정성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도요. 정말 이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차례 거부권 행사한 거 대한민국 위해서였습니까? 아니요. 본인 배우자 위해서였습니다. 아주 사적인 이유로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거부권 행사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헌법학계의 의견도 무시하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정지됐는데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겠다? 지금 이런 행태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응원 지지를 받았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런데 그걸 다시 도돌이표처럼 국민의힘이 되풀이하고 있다. 말로는 위헌적이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단 한 번의 수정안도 내지 않고 그냥 시간 끌기로 무마하고 있다. 이 사태를 계엄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 느끼고 있는 거 맞습니까? 내란 선동 세력이다, 준동 세력이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맞습니다. 민주당에서 만약에 무리하다고 국민들이 생각하신다면 엄청난 역풍을 맞았을 겁니다. 지금 그러고 있나요? 국민의힘이 가는 길에 많은 국민들이 박수 쳐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좀 짧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저는 민주당이요. 정말로 일이 되게 하는 데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은 국민의힘이 반대를 한다는 프레임을 형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왜냐면은 이 내란 특검법도요. 자, 지금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 봤을 때 현재 상황이 오히려 답답할 겁니다. 왜? 공수처에 수사권을 맡겨놨더니 수사권은 있다고 하지만 수사 역량이 없어서 3주가 넘도록 사건이 진행되는 게 없고 체포도 못하고 경찰의 통째로 맡기려고 했다가 경찰이 못하겠다고 해서 철회를 하고 이런 망신스러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아마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야말로 이 특검을 해서 빨리 수사권 문제를 정리해서 뭔가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걸 바랄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려고 하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의 원안대로 세 곳에서 각자 한 명씩 제3의 중립적인 주체가 추천을 해서 그 특검 후보가 대통령에게 가도록 그렇게 구성해놨으면 이거 국민의힘이 반대하기가 더 어려웠을 겁니다. 명분이 더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100이면 100을 다 갖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정치거든요. 왜 거기서 두 발짝 내지는 한 걸음 반 정도 양보를 해서 상대가 반대할 명분을 약화시키고 상대도 수긍하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합의 안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정치를 안 하는 겁니까?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일이 안 되고 계속 국회로 제2돼서 되돌아오잖아요. 제가 뭐 이제 와서 이 얘기를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은 민주당이 또 이런 국면에서는 막상 그동안에 그렇게 오매불망 부르짖었던 해병대원 특검법은 또 하지 않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쌍특검으로 해야 된다고 하더니 그건 두 번 다시 발의를 안 해요.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 소추에 의한 직무정지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정말로 이걸 수사권 문제를 정리해서 뭐 기소가 되고 재판이 진행되게 하고 이게 정말 민주당의 목적이면은요 국민의힘하고 대화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정치를 복원해서 큰 정치로 나아가야 민주당도 정말로 수권 정당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국민의 마음을 얻는 데에는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부결이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외환죄까지 더 넣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강한 모습 말고 좀 한 발 더 물러나는 게 또 어떠냐 이런 거죠. 저는 정치 복원이란 말에 굉장히 크게 고개를 끄덕이고요. 협의, 협치, 큰 정치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협의와 대화는요. 대화할 의지와 협의에 나설 의지가 있는 쪽과 하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네, 잠시만요. 네. 지금 국회에서 지금 8건에 대한 재의결이 있었는데 그중에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198표, 2표가 모자른 숫자로 이제 부결이 됐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196표, 4표 정도가 부족해서 재표결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이번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이렇게 해서는 일이 되게 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하고 정치를 복원해서 일이 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지 상대방이 계속 반대를 한다는 프레임만 씌워서는 한 발짝도 진행이 되는 게 없는 겁니다. 잠깐만 여기서 숫자를 좀 비교하고 가면요. 우리가 계엄 해제 결의를 할 때는 그 새벽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18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때는 12명 정도가 찬성을 했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탄핵소추안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누구는 내란의 공범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적시됐기 때문에 찬성을 못하겠다고 했던 의원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지금 그 내란 특검법은 찬성표가 국민의힘에서 한 6표 정도 나온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18, 12, 6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어떤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정말 국민들로부터 수권 정당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싶으면 계속 같은 길로 가지 마시고 정치를 복원하는 대화의 장으로 나오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재표결 부결에 대한 이야기.
계엄 해제 의결수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뭐 탄핵 이거랑 기계적으로 같이 비교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어떻게 반대하는 게 프레임입니까? 표결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건 반대 의사를 국민의힘 의사들이 인사들이 표결로 보여준 거 아닙니까? 이거 아마 지난번보다 제가 195표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나온 건 있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부결되면 즉각적으로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반대라고 하지 마시고 프레임이라고 하지 마시고 정말 대화하고 싶으면 본인들이 원하는 안을 내면 됩니다. 계엄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인식이 있으면 내란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 안에 보완해가지고 내십시오. 그걸 못하면서 협치를 하지 않는다라는 걸 국민의힘이 대화할 용의가 충분한데 민주당이 그 손을 뿌리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다음에는 꼭 가결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